예,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사학과의 강판군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강남의 비단 생산과 유통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청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단 생산과 유통을 이야기하려면은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국 강남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명청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비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유명한 비단 생산의 역사가 엄청나게 긴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좀 명청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만은 우선 그 뽕나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단을 이야기하려면은 뽕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때로는 굴참나무라든지 떡갈나무를 사용합니다만은 대부분 뽕나무를 이용해서 누에가 뽕잎을 먹고 그 실을 내고 그 실로서 만드는 게 비단인 거죠. 그래서 이 비단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교류가 일어난 이런 걸 우리가 실크 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비단만 유통이 된 건 아니지만 그 핵심이 바로 비단이었기 때문에 실크 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면은 이제 뽕나무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실크로드의 역사와 관련해서 뽕나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실크로드 학을 정립한 분이 정수일이라는 분입니다. 깐수로 불리던 분이기도 하고 이제 이분이 세계에서 실크로드 학을 나름 정립을 하고 기존의 실크로드를 이제 확장하면서 실크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을 체계화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의 저서에는 뽕나무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뽕나무 없는 비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실크로드를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뽕나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죠. 그래서 제가 2008년 정도의 뽕나무 관련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청대 농업사 전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뽕나무 관련 논문을 많이 발표를 했고 또 학술 서적도 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올 초에 제가 다시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에 의뢰를 받아서 뽕나무만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이 뽕나무는 이제 게놈 분석까지 이루어진 물론 중국에서 게놈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데도 이 뽕나무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단만 중국에서 각국어로 유통이 된 것이 아니라 뽕나무도 각국어로 유통이 됐고, 지금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뽕나무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뽕나무 재배가 적지 않지만 지금은 면적이 아주 줄어들었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서울의 잠실, 성북구에 있는 선잠단이라든지 이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뽕나무 재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뽕나무 천년기념물이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창덕궁에 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경북 상주 언청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덕궁에 뽕나무 천년기념물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죠. 우리가 상주에 뽕나무 천년기념물이 있다는 것도 상주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뽕나무와 관련한, 잠상과 관련한 핵심 지역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삼국유사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뽕나무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잠상 관련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박혁교스만 하더라도 알령과 함께 이제 누에를 이제 쳤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신라 초기부터 경주에서도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고 또 누에를 치고 또 비단을 생산하는 이런 과정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라고 하는 존재는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뽕나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뽕나무 재배와 관련해서 이제 뽕나무의 분포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뽕나무는 크게 노나라 지역, 지금의 산동성이죠. 이 산동성의 노나라에 있던 뽕나무를 노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자강 중류에 있던 호북 쪽에 있던 뽕나무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상과 형상을 이제 접을 붙여서 만든 뽕나무가 바로 호상입니다. 호상은 바로 절강성 호주부의 특산을 호상이라고 하는데, 이 호상의 중요한 특징은 오디 양을 절대적으로 줄여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오디도 구황식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뽕잎을 얼마나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형상과 노상과 형상을 접붙여서 뽕잎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이 명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명대, 청대의 뽕나무의 브랜드라고 하면 바로 호상을 이야기하고, 이 호상은 절강성 호주부, 바로 이제 태호와 이제 걸쳐 있는 강소성 강남 지역하고 걸쳐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이 이제 항주가 있는 곳하고 가까운 곳이고 또 강소성에 소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강남을 대표하는 이제 두 대도시이거든요. 이쪽 지역의 뽕나무가 이제 대대적으로 재배가 되고 그 중에서도 호상 중심으로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전벽해라고 하는 것이, 이 명청대 강남의 경우에는 이 뽕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적지 않이
있었고, 특히 이 뽕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기존에 벼농사를 짓던 곳까지 경쟁이 들어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뽕나무 재배가 상품 작물로서 급부상하는 시기가 바로 명칭됩니다. 그래서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호상 중심의 뽕나무 재배가 아편 전쟁을 거치고 특히 이 태평천국을 거치면서 중국 강남을 비롯한 강북 지역까지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지방관들이 국가 차원에서 전 지역을 중심으로 이 호상을 재배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뽕나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뽕나무는 가상이라고 해서 집에서 재배하는 그런 인공 뽕나무를 흔히 상이라고 하는 글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뽕나무도 있고 또 뭐 요즘 인기가 있는 꾸지뽕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각 지역마다 자료를 보면은 수없이 많이 개발된 이 뽕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상주를 비롯해서 부안 그리고 경북 영천이라든지 뭐 이런 몇 곳에서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긴 하지만 품종은 크게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품종, 대심이라든지 이런 뽕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이제 뽕잎을 이제 만드는 그런 뽕나무는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누에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약을 치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누에가 먹어서 비단을 만든다고 하는 이 과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존재입니다. 더러운 것도 없어야 되고 특히 누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뽕잎에 물기가 묻었다거나 때로는 이제 나쁜 어떤 기운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누에가 활동을 할 수 없고 활동을 할 수 없으면 비단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누에가 뽕잎을 먹는 걸 우리가 잠식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누에가 먹는 뽕나무를 재배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지구상에서 청정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안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누에용 뽕나무를 심는 경우에는 거의 산골짝 지역이고 다른 공장이라든지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백상을 의미합니다. 흰 백자를 써서 뽕나무 상자를 쓰고 이 백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뽕나무 열매가 이제 달리고 하면 그 하얀 색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백상이라고 하고 이 뽕나무의 학명을 붙인 사람은 학명을 체계화한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린네였습니다. 차나무의 학명을 붙인 사람도 사실 린네였습니다만은 알바 시넨신스 L점이 바로 이제 뽕나무의 학명인데 이제 그만큼 이 뽕나무라고 하는 우리가 존재를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누에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야만 이제 비단을 이해할 수 있고 비단이 따지고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 결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는 결론만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고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뽕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명말 시기에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전체 역사에서 이 강남이
주목을 받는 시대는 삼국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춘추 전국시대로 이제 갈 수가 있죠. 중국 전체 역사는 황하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강남에 대한 이해도 뭐 이제 시대마다 다릅니다만은, 명청 시대의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강의 하류 지역, 그 중에서도 강소성의 내부 네 곳의 부입니다. 우리가 상해가 있는 송강부를 비롯해서 강령부, 상주부, 강령부, 남경이 있는 강령부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절강성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주부라든지 항주부라든지 소흥부라든지 가흥부라든지 이런 8개 지역을 우리가 통틀어서 흔히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강남이라고 하는 건 양자강 이남이라는 뜻이고, 양자강 이남 중에서도 강소성의 내부 또 절강성의 내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강남이 점차 이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오나라로 이제 오면은 좀 더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게다가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남조의 우리가 송나라라든지 이제 이런 해서 우리가 강남이 수나라가 통일하기까지 이제 강남이 점차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가 운하를 만들고 당까지 이어지면서 이 강남의 경제가 이 강북의 황하 지역에 까지 이제 영향을 주도록 해준 게 바로 대운하를 만든 거죠. 이 대운하를 통해서 강남의 풍과 물산들이 이제 북쪽으로 이제 유통이 되고, 특히 이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까지 가면, 특히 중기에 이르면 이 강남의 경제가 특히 이제 수전농업, 벼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하고 도시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분위기가 당중기를 거치면서 송대까지 이어지면 이 송나라의 당송변혁기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송나라까지 가면은 특히 남송대로 가면은 이 중국 전체 경제의 중심이 남이하는 강남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복 중심, 황하 중심의 중국의 경제 상황이 이제는 강남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청 시대는 강남의 경제가 훨씬 더 발달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강 하류의 강소성과 이 절강성이 경제 중심이자 문화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명말까지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송대 이래로 소주와 호주가 풍년이 되면 천하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데서 이제는 이 명대로 가면은 호남과 호북이 풍년들면 천하가족하다, 이제 이런 변화로 이제 바뀌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소속이면 천하족이라고 했을 때 이 천하가 족하게 만든 대상이 뭐냐면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중에서도 곡물 중심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명중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이 소주와 호주 중심의 곡물 농업이 이제는 양자강 중류로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고,
대신에 강남의 경제는 이 상업과 직물수공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명칭대로 가면 이 강남의 경제는 농업 중에서도 곡물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직물 중심, 상업하고 직물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명청 시대의 잠상농업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뽕나무 재배와 관련해서 잠상농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최초의 농서는 한나라 때 범성지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범성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얄팍한 책입니다만은 화북을 중심으로 한 이 밭농사 중심의 기록이 바로 범성지의 책 범성지서가 중국 최초의 농서입니다. 그 이후에 농서가 이제 계속 간행이 되는데 그 중에 부귀 시기에 남북조 시대인 부귀 시대에 가사협이라는 사람이 제민요수를 만들죠. 이게 세계 최초, 중국 최초의 종합 농서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누에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당나라 정도, 특히 이제 송대 정도 오면은 이제 잠상농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잠상에 대한 농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대, 원대, 명대를 거치면은 특히 청대에 들어오면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농서의 수가 급증합니다. 특히 전문 잠상농서가 종합 잠상농서도 있지만 이제 잠상 중에서도 뽕나무만 가지고 누에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른 농서들까지 나오면은 청대는 그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명말청초를 이 강남경제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잠상농서의 발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잠상을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뽕나무도 중요하지만 누에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에가 결국은 실을 만들어내고 이 실을 통해서 비단을 만들기 때문에 이 누에에 대한 신격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풍속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런 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선잠단이죠. 지금 성북구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의 이 선잠단, 선잠신과 관련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신화와 관련해서 잠시는 바로 이제 누조라고 하는 즉 서렁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서렁시는 오제 중 한 사람이었던 황제, 누를 황자의 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렁시는 잠사로 의복을 만들어 이제 선잠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 사례를 든다면은 이제 간보라는 사람의 수신기에 실린 마두랑 신화죠. 이 마두랑 신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아버지는 딸의 얘기를 듣고 화를 참지 못하고 말을 죽여 가죽을 벗겨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집을 나갔거든요. 집을 나갔는데 뭐 백방으로 찾아도 아버지의 소식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오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을 사모한 말이, 집에 있던 말이
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으러 갔고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찾아온 말에게 딸을 줘야 되는데 그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절부절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도 또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차려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없는 동안에 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참지 못하고 말을 죽여 가죽을 벗겨 정원에 널어 말렸던 거죠. 그 여자아이는 말 가지고 앞으로 가서 발을 걷어차며 말이 사람을 안으로 삼고자 해서 스스로 잡혀 가죽이 벗겨졌으니 어찌하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죽은 기운을 치밀어 올리며 여자아이를 둘둘 말아서 도망갔습니다. 뒤에 큰 나무가 가지 사이로 여자아이와 가죽을 잡아서 누에로 변신시켰고 나무 위에 꼬치를 지었어요. 세속에서 누에가 여자아이라고 여긴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 나무를 뽕나무라 불렀으며 뽕나무 상과 이를 상사에 얽힌 이제 음하고도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잠심 문화는 중국의 오랜 전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잠신을 모셨고 조선시대 국당 박흥생의 천료신서 치잠법에 잠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월 5일 원유부인이라 서서 붙이거든요. 우시의 공주로 먼저 누에를 기른 신행이거든요. 이제 지방은 나무판이나 종이에 서대 정남방에 안치하고 재상 앞에는 술, 밥, 과실, 떡 등을 갖추고 잠부는 밝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누에 치는 달에 이르러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지내되 술을 쓰지 않고 차나 탕으로 대신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술을 쓰면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누에가 당연히 싫어하죠. 중국의 농서 자료에 보면 잠신을 모시는 그림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잠신을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신주를 모시고 하면서 이게 잠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누에는 우리가 선잠의 경우에는 왕비가 하는 거거든요. 이 여자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곡물 농사의 경우는 선농이라 서울에 이제 선농단이 있는 거죠. 여기서 설렁탕이 유래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술을 제사에 씁니다만은 여자의 일이긴 하지만 여자의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 워낙 예민한 누에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잠부가 밝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술의 경우에는 이 냄새가 난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제 서지 말라고 한 그런 뜻이 있고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상에 올리는 이제 물품의 경우도 이제 이 누에의 이 생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비당 생산과 이제 부자의 탄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강남의 도시 중에서 견적 무렵이 가장 발달한 곳은 소주였습니다. 지금도 소주는 강소성의 소주부의 소주는 강남에서도 정말 번화한 곳이었죠. 적어도
아편 전쟁, 제1차 중령 전쟁으로 1842년에 중국과 영국의 난징 조약으로 상해가 개항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의 핵심 중심 도시는 소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항을 하면서 송강부의 이 상해가 일약 대도시로 급부상하고 지금 우리가 상하이 공항에 가보면 알지만 이 바다의 그 하나의 조그마한 어촌이 그렇게 탈바꿈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인구가 이제 10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됐습니다. 그 바로 옆에 동네가 바로 이제 소주인데요. 이 소주는 바로 견적 무렵에서 가장 핵심 도시고, 코로나 시대라서 지금 뭐 소주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 이전까지 우리가 소주 지역을 여행하면은 중국의 관광업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비단을 판매하는 가게를 들립니다. 지금도 소주 지역은 최고급 비단을 만드는 중국에서 만드는 중심 지역이죠. 이런 비단은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가 기모노를 만들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단이죠. 한창 우리가 도쿄나 이런 유명한 가게에서 기모노를 만드는 비단 한 필 정도면 뭐 억 단위로 갔거든요. 그 정도로 고급 비단을 일본도 지금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표 지역이 바로 소주라는 사실이죠. 소주에는 이 명말부터 직기를 수대에서 수십 대를 가진 그런 자를 우리가 기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만여가가 있었습니다. 그 가 안에 이제 또 세분화해서 특화를 해서 문인을 넣는 단공, 글자를 넣는 사공을 가진 공장도 있었습니다. 이들 기호에게 이제 일당을 이들은 받은 거죠. 게다가 특정 기호에게 고용되지 못한 기능인들은 매일 새벽에 기호가 불러주길 기다려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기능인들은 같은 직종끼리 모여서 있었는데 이제 단공의 경우에는 화교, 사공은 광화사교, 차공의 경우에는 경공, 차공과 경공은 영계방에서 이제 기다린 거죠. 인력노동시장의 형성은 그만큼 소주의 비단 공장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단공이라든지 사공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다 실사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실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저 실사자 한 개 더 붙여서 실자 하나만 있어도 실사고 두 개가 있어도 실사인데요.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비단을 뜻합니다. 이 비단을 의미하는 사, 또 뽕나무를 의미하는 이런 한자들은 이미 각골 문자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누에 치는 누의 모양의 이제 옥 같은 것도 이미 은나라 각골문이 나온 상나라죠. 이 은나라에서 발굴이 됐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경우에도 이 누의 모양을 닮은 옥이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만큼 누에를 비롯한 또 실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차공과 경공이라고 했을 때 우리 경전이라고 할 때 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실사변이 들어가잖아요. 저런 것도 이제 비단을 짜는 모양의 한자입니다. 우리가 이 경위라고 하는 이 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종으로 하는 걸 경이라고 하고
이 횡으로 짜는 걸 위라고 하잖아요. 경도, 위도라고 할 때도 그 다 실사변이 들어가고 그 바로 비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명말청초의 이 같은 현상이 17세기 후반에서 이제 18세기 이제 초반까지 이제 근룡 시대까지 이르면은 이제 강소성의 남경, 우리가 북경 남경이라고 하잖아요. 강남의 경우에는 남경인데 이 남경과 소주 그리고 절강성의 신흥 중소도시에서 대상인이 본격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당시 농민들은 그 상인들을 사귀다, 이 비단귀신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상인들의 농민에 대한 횡포가 굉장히 심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비단을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단지 이들은 뽕나무를 심고 이제 누에를 길러서 이제 실을 뽑는 생사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비단을 짜려면은 그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장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다가 일반 농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의 경우에는 이제 부업 형태로 뽕나무를 심고 누에 쳐서 뽕잎을 팔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사정이 되면은 누에를 쳐서 이제 실을 뽑는 이런 단계까지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산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유통을 누가 장악하냐면 이는 상인들이 하는 거죠. 때로는 이 상인들이 이제 농민들에게 돈을 이제 대주는 거죠. 대주고 이제 생산하는, 주문 생산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이 농촌 지역으로 가면 이제 제때 사실 농사라는 건 모든 게 때잖아요. 명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놓쳐버리면은 뭐 농사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뽕나무 그리고 누에 치는 이 잠상업이라고 하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뽕나무의 뽕잎이라든지 또 비단을 만드는 실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는, 그래서 속담에 이 뽕잎이라든지 실값이라든지 이런 건 귀신도 모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의 행포는 뭐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상인들을 사귀다, 비단귀신이라 이런 이름까지 붙여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비단을 통해 부자가 된 가난한 사람 중에서 또 부자가 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풍목룡의 소설 중에 성세항연이 있는데요. 이 성세항연이 이제 가정연간 16세기 초에서 중반에 강서성 오광현에 있는 성택진입니다. 이 성택진자가 들어가는 건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시장이 발달한 곳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광은 강소성 중에서도 제가 이제 청나라 시기에 강소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면 성택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광현에 있는 성택진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강남에 가보면은 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지금도 강남의 경우에는 크리크라고 해서 이 색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시장이 있고 진이 있으면은 그 진에 거의 이제 이 색강이 있어서 이 색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건이 이제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성택진에 사는 시복이라는 부부의 성공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주기, 명주자는 기계죠. 이 한 대를 놓고 양잠을 겸업했는데
이제 처는 씨를 뽑고 남편은 비단을 짜서 한 3 내지 4필 정도면 시장에 팔았습니다. 이제 한 필을 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이 효문제 때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483년 정도, 그러니까 5세기 후반 정도에서 중국에서 균전제를 북위에서 시작을 해서 당대까지 지속이 되죠. 이 균전제에서 중요한 이 점 중 하나가 상전이 있습니다. 뽕나무 밭을 강제로 국가에서 20무 정도 심도록 하거든요. 그 이제 비단을 만들어서 유목의 군주들 그리고 귀족들이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 그런 비단은 결국 당시에는 화폐 대용이었습니다. 또 월급을 줄 때도 이제 비단을 주기도 하고 또 유목 국가들이 한족을 군사적으로 지배한 뒤에 세패를 요구할 때도 당연히 이 비단을 요구하거나 차를 요구하죠. 이 유목군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이제 중국의 비단이고, 그리고 로마의 이제 귀족들도 중국의 비단에 뭐 완전히 환장했거든요. 속두루마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단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중국 차이나라고 하는 이 용어도 비단에서 사실 유래를 하거든요. 진나에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비단에서 왔다는 설이 최근에 새로 나온 설이고, 제가 뽕나무 책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경우에도 중국은 모르지만 이제 중국을 비단의 나라다, 비단을 만드는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비단 한 필을 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거고 화폐 대용으로 이제 설 정도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월당 김시섭의 경우도 세종대왕이 이제 워낙 천재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좀 기특해서 선물로 준 것이 바로 비단 한 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단 한 필을 매월당 김시섭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어린애가 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세종이 이제 좀 놀린다고 이제 비단 한 필을 줬는데 김시섭이가 바로 허리에 이제 메고 질질 끌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만큼 비싼 그런 제품이 바로 비단이었는데 이 시복 부부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서 비단 한 3 내지 4필 정도 짜서 시장에 팔았어요. 이 아주 정성껏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고가에 팔렸겠죠. 그래서 부부가 이제 비단을 판매한 돈을 모아가지고 직기를 3개 내지 4대를 사서 이제 그냥 손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를 사서 짜면 훨씬 더 많이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년도 되기 전에 수천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부는 이제 인근에 이제 집을 사들여 가지고 30 내지 40대의 직기를 놓아 가지고 대기호로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이제 재벌로 성장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실크로드와 이제 비단 유통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해로입니다. 명정 시대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비단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육로를 이제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로까지 이제 확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까지 미국까지 이어지는 이런 광범위한 루트가 바로 실크 루트입니다. 이 해로 중에서도 광동성에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광동성의 광주가 중국 해로의 기점이었던 거죠. 그 배경이 뭐냐면은 특히
청대 광주의 13공행이 있습니다. 공행. 이 공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적인 행상 이런 뜻이거든요. 민간의 상인 조직이었지만 이제 청정부를 대신한 상인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의 강희제는 1683년에 대만을 평정한 후에 명대의 세국 정책에서 벗어나서 중국 상인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고 외국 상인들도 광주라든지 장주라든지 영파, 운대산에 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는 이제 61년간 왕위에 있었던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 역대 왕 중에서 최고로 꼽는, 특히 만주 출신이면서도 중국 전체 황제 중에서 최고로 꼽는 인물이 바로 강희제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제 옹정제거든요. 이 옹정제는 13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아버지가 오래 왕위에 있는 터에 나이가 40 넘어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강희제 때는 1685년에 월해관, 이제 광동에 있습니다. 이 월자가 이제 광동을 의미하는 이제 액글자죠. 지금 중국에 가면은 이제 광동성의 소속의 자동차 번호에 월자를 붙여놨거든요. 그 민회관에 있습니다. 민회관은 민자가 이제 이 복권을 의미하는 거고, 또 복권에 가면 자동차 번호판에 민자를 붙여놓고, 절해관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강남 강소성과 관련해서 이제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강성의 자동차도 바로 이제 절자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위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또 그게 이제 완자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글자들이 지금도 중국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성은 이제 강자를 써서 강해관이죠. 이 네 곳에 세관을 설치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했는데, 강희제의 손자죠. 이 손자인 근룡제 때에, 근룡제는 강희제 그리고 아버지인 옹정제가 해놓은 그 엄청난 부를 사실 거의 다 써버린 사람이 근룡제입니다. 10대 전쟁이라고 해서 이 중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근룡제였거든요. 이 근룡제는 60년 동안 제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인 강희제가 61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만큼 할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이 근룡제는 서양 상인하고 한인이 결탁해서 이 반청운동을 벌이지 않을까 이 염려를 해서 1757년에 무역항을 광주로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공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이때부터 제1차 중령전쟁, 즉 아편전쟁의 결과 남경조약으로 5개 항구가 열리기 전까지 대외무역은 광주에서만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동무역체계라고 부르는 거고, 13공행은 광동무역체계 아래 대외교역을 담당했던 상인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동무역체계를 서양 세력들이 특히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그다음 프랑스, 독일이라든지 이런 서양의 열강들이 중국에
무역하기 위해서 광동 무역 체계를 깨려고 했던 게 결국은 아편 전쟁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중국과 서양, 특히 영국과의 무역 관계가 영국 입장에서는 뭐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만든 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라든지, 그 다음에 도자기,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죠. 이 명품 브랜드들이 외국으로 계속 수출이 되면서 은이 엄청나게, 요즘으로 하면 달러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반면에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달러만 나가고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 무역 불균형이 이제 심화되면서 영국이 이제 꺼내던 카드가 바로 아편이었고, 이 아편을 중국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또 은 값이 올라가고, 은이 계속 또 아편 대금으로 나가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게 바로 아편 전쟁이고, 이 아편 전쟁 전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은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차였습니다. 비단도 있었지만 차가 이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결국은 아편 전쟁을 이끌어낸 것은 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2006년에 차 관련 책을 썼습니다만, 다시 이제 차 유통과 관련해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인도, 실론, 또 스리랑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라든지 수마트라라든지 뭐 이런 지역까지 이제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까지 이 티로드에 대해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단과 관련해서 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복건도 명청시대 비단 생산에서 중요한 이제 차지를 하거든요. 명초 복건에서는 복주를 비롯해서 그 24곳 현에서 조정의 이제 비단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천주에 설치된 직염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황실 비단만 제공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제 호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각 지역의 관에서 사용하는 비단을 운송할 때 사용한 정명서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주에서도 이제 직영국을 설치를 했는데, 복근의 비단 소비에서 주목할 것은 강남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생사와 비단을 수입한 점이거든요. 이는 복근이 고대부터 잠상업이 발달했지만 명대에 빠른 속도로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복근은 비단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는 부족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수입한 덕분에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호조부에서 만든 호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호사는 복근에서 비단을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청대도 복근의 잠상업은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연해의 천주와 장주는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주에서 생산한 가장 유명한 비단이 장단이다 불렀습니다. 장단도 이제 황실에 바친 이제 조공품 중에 하나였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림의 이제 호조라고 하는 거죠. 이제 비단 운송 정명서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중국에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 이제 좀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명청시대 이제 비단 제품을 보면, 이제 명청시대 비단 제품은 우리가 한나라 때 나온, 아니면 이제 전국시대에 나온 그런 발굴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히는 그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매미의 그 날개 같은
이제 그런 정도로까지 아주 그 가느다란 정도까지 만든, 때로는 이제 신발까지 비단으로 만든 이런 유물을 우리가 중국 박물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호북성박물관에 갔을 때도 한나라 때 나온 작품을 보니까 뭐 거의 눈이 사실 뒤집어질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비단의 나라, 차이나도 비단에서 나온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단을 엄청나게 일찍부터 고급품을 만들었던 나라라는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명청 시대에도 뭐 대단히 뛰어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환편수불상, 불교 불상과 관련한 그런 작품이 있고, 이건 원나라 때 이제 처음 등장해서 명대에 이제 유행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대에 등장한 기린 모양, 이제 기린이라든지 뭐 용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지배자들에게 중요한 그런 문양이죠. 그래서 보자, 흉배가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명청 시대에 유행했습니다. 기린은 명대의 공후, 부마, 백 등의 황실 구성원들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기린 문양이 이제 보자입니다. 흉배. 이제 기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강성 호주 상림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림은 바로 호주부에서 유명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만든 제품이죠. 이렇게 해서 중국의 비단 생산과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단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비단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뽕나무를 이해해야 되고, 또 뽕나무와 함께 이제 누에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단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비단도 이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누에 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뽕나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크로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물질에 대한 뽕나무, 누에, 그 다음에 비단이라고 하는, 뽕나무와 누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비단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닙니다만, 이런 물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또 실크로드와 관련한 연구자들이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자연 생태죠. 그래서 이 자연 생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연 생태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걸 사회 생태라고 하고, 이 마을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이런저런 생각들, 철학, 사상, 문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문 생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생태 에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평등한 관계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생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분야를 이해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자연 생태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생명체인 뽕나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뽕나무 재배와 관련해서 뽕나무의 이제 개념 분석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논농사, 벼농사 중심에서 이제는 명청시대로 가면은 이 뽕나무를 재배해서 이 상품 작물로 만들어가고 이것을 이제 직물 산업으로 이제 성장시켜가는 과정이 강남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명말 청초, 그다음에 이제 청중기 후기로 가면서 이제 또 당시에 이제 세계의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강남의 경제도 이제 점차 변한다는 사실이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지금 우리가 비단 생산의 변화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인공 비단이 나오면서 이제는 자연 생태에서 만들어내는 비단이 이제 점차 쇠퇴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뽕나무를 재배해서 누에를 치고 비단을 만드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상주에서만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제작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갔어야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제 쇠퇴해버린 거죠. 이것도 바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뽕나무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가장 청정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식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뽕나무를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인간이 가장 청정한 곳에서 살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크로드와 관련한 비단 생산 유통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만 지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뽕나무와 누에와 비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서 한다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